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의 공포를 매일 마주했지만 결국 그 지옥에서 탈출해 아들을 서울대 교수로 키운 70살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14살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는 그 나이에 지하 300m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탄광촌.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벌던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과 고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킨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탄광을 탈출했고 어떻게 아들을 명문대 교수로 키웠는지 지금부터 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9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웃음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굳어 있었죠. 병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길이 와 앉아봐.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학교는 더 이상 못 보내겠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중학교에 꼭 진학하라고 하셨었는데 말이죠. 아빠,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다, 명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무능해서 그렇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석 달치 월급도 못 받고 말이죠. 지혜는 쌀 한 톨 없었고 동생들은 매일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명수야,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은 좀 챙겨줘야 한다. 알겠지?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지, 왜 저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동생들이 오빠 배고파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철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결국 강원도 탄광촌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기선 돈을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들으셨거든요. 1970년 봄, 전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탄광촌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석탄 냄새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시커먼 먼지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병수야,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이다. 힘들겠지만 참아야 한다. 집이라고 해봤자 판잣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고요.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광산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인부 반장이란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놈이 몇 살이라고 했어? 14살입니다. 14살이면 석탄차 밀기는 할 수 있겠네. 내일부터 출근시켜.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갱도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줄 알았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병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것도 다 공부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거야.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전 더는 울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5시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갱도 입구로 갔는데 이미 수십 명의 광부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 새까만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신참이 왔네. 쟤 몇 살이야? 14살이래요. 어휴, 요즘 애들은 참 불쌍해. 나 때는 그래도 15은 돼야 들어왔는데. 광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셨거든요. 드디어 갱도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철컹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지금부터 지하 300m 내려간다. 겁먹지 마라. 반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추락하듯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힌 것 같았어요. 땅속 깊은 곳에 도착하자 완전한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헬멧의 랜턴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길이 와봐라.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이 석탄차를 밀어서 저기 집화장까지 왕복하는 거다. 알겠냐? 석탄차는 제 키보다 훨씬 컸습니다. 석탄을 가득 실으면 무게가 어마어마했어요. 첫날 전 그 석탄차를 10번 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질이 잡히고 터지면서 피가 났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주신 주먹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손이 너무 아파서.
주먹밥을 제대로 줄 수도 없었거든요. 병수야, 괜찮냐? 네,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전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 있던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저를 계속 놀려대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김철호였는데 정말 성격이 고약했어요. 야, 꼬맹이. 그렇게 느리게 밀면 언제 다 나르냐? 아줌마가 김치 썰듯이 하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괴롭힐 게 뻔했거든요. 너 학교도 못 나온 거지? 공부도 못한 놈이 뭘 안다고 여기서 일하냐? 그 말에 전 버럭하고 돌아섰습니다. 저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녔어요. 성적도 우등생이었고요. 뭐, 하하, 겨우 5학년? 나도 중학교는 나왔다. 너 같은 놈은 평생 여기서 썩을 거야. 초는 그렇게 말하고는 껄껄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주연 광부들도 같이 웃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못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판잣집으로 돌아와서 전 몰래 동생들 교과서를 폈습니다. 비록 학교는 못 다니지만 혼자라도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죠. 한 달이 지나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반장이 월급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박명수, 10,000원. 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월급이었어요. 10,000원이면 쌀 3가마는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집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000원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8,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이거 돈이 1,800원 모자라요. 아버지가 봉투를 확인하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병수야, 여기서는 원래 그래. 까마귀 고기값이라고 해서 식비를 떼어가거든. 미요? 근데 전 점심에 아빠가 싸주신 주먹밥 먹었는데요. 그래도 떼어가, 그게 규칙이야. 끼, 도구 사용료. 이것저것 명목으로 떼어가는 거지. 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항의했다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8,200원. 한 달 동안 목숨 걸고 일해서 받은 돈이 고작 8,20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1,800원이나 떼이고 받은 돈이었죠. 어머니께 봉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명수 장하다 장해. 10,000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쌀은 2가마 살 수 있겠구나. 전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14살 소년이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거든요. 지사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전 석탄차를 밀고 있었고 아버지는 몇 미터 앞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계셨죠. 그때 갑자기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닭반이다. 다들 뛰어. 반장의 외침과 함께 광부들이 우르르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찾으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눈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옆에서 일하던 박철수 형이 떨어지는 돌덩이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철수 형. 전 소리쳤지만 철수 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귀에서 흘러나왔어요. 병수야, 이리 와, 빨리.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전 철수 형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절 끌고 갔어요. 아빠, 철수 형이요. 철수 형 데리고 가야죠. 안 돼. 지금 가면 너도 죽어. 겨우 출구로 빠져나왔을 때 뒤에서 큰 소리와 함께 갱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1시간쯤 지나서 구조대가 철수 형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철수 형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지 2달밖에 안 된 신참이었죠.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철수 형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피가 흘러나오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빠, 저도 저렇게 죽는 거예요? 병수야, 우린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여기서 나가야 해.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 사고가 있고 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보다 더 깊은 갱도로 들어가셨어요. 석탄 매장량이 많은 곳이라 위험하지만 돈을 더 준다고 했거든요. 병수야, 아빠 오늘 일 잘하면 보너스 5,000원 받을 수 있대. 그럼 내 동생들 신발도 사줄 수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그날따라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갱도 안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갱도 3번이 무너졌다. 안에 사람 있어. 3번 갱도 그게 바로 아버지가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아빠! 아빠! 전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반장이 절 붙잡았어요. 들어가지 마. 지금 들어가면 너도 죽어. 아빠가 안에 있어요. 우리 아빠가. 전 울부짖으며 반장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고 1시간 만에 아버지를 끌어냈어요. 다행히 살아계셨지만 왼쪽 다리가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명수야. 아버지가 신음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작업복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구급차가 왔고 아버지는 영어름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 광산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제 아버지 수술해야 해요. 수술비 좀 빌려주세요. 하지만 사무실 직원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수술비는 우리가 안 내. 산재 보상 그런 거 없어. 여기서 일하다 다치는 건 자기 책임이야. 그럼 제 월급이라도 미리 주세요. 아버지 수술 안 하면 다리를 못 쓰신대요. 월급 선불은 안 돼, 규칙이야. 전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비가 3만 원 필요합니다. 수술 안 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3만 원. 제가 석 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 외할머니께 급히 편지를 보냈고 사흘 만에 돈을 보내주셨어요. 외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지만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집안 생계는 전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15살이 된 저는 그때부터 하루 12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반장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명수, 내 아버지 일 못하잖아. 그럼 내가 2배로 일해야지. 제가요? 그럼 저 언제 쉬어요? 휴식, 그게 뭔지 아냐? 아버지 병원비 갚으려면 일해야지. 오늘부터 야간 근무도 들어가. 야간 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습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첫 야간 근무날, 전 저녁 9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주먹밥을 싸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명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쓰러지면 우린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전 튼튼해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갱도하는 낮보다 밤이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더 고독했고 랜턴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고 석탄차를 밀다가 그대로 쓰러져 잘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 박명수, 자면 안 돼. 일어나. 반장의 호통 소리에 정신을 차리곤 했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4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가는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전 석탄차를 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곤이 극에 달한 거죠. 깨어났을 때 옆에 있던 광부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애야, 너 이러다 죽는다. 15살짜리가 이렇게 일하면 안 돼. 하지만 저 안 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요. 씨발,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아저씨는 욕을 하시며 제게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갱도 한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지. 다른 15살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텐데 왜 저는 여기서 죽을 것처럼 일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 갱도로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1972년 여름 제가 16살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갱도 안이 답답했어요. 공기가 탁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환기가 안 되네. 조심해라. 다들. 반장이 그렇게 말했지만 일은 계속돼야 했습니다. 석탄을 캐지 않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요. 오후 2시쯤 갱도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삐익삐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스다. 모두 대피해. 메탄가스였어요. 탄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가스였습니다. 폭발하면 한 번에 수십 명이 죽거든요. 전 석탄차를 버려두고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빨리 뛰어! 빨리!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펑 하는 작은 폭발음이 들렸어요. 불꽃이 튀는 소리였습니다. 엎드려!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광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큰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가스 농도가 폭발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갱도 밖으로 나왔을 때 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명수야, 괜찮냐? 아버지가 절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품에서 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전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명수야. 아빠가 무능해서 널 이런 곳에서 일하게 했구나.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하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요.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때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죠. 1972년 11월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어요. 하늘이 잿빛이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오늘 갱도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광부 아저씨들이 수군거렸지만 일은 시작됐습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갱도가 약해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전 평소처럼 석탄차를 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이내 천둥 소리처럼 요란해졌어요. 학반이다! 큰일 났어!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 다들 뛰어! 전 석탄차를 버리고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쾅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돌덩이들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으악!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3명의 광부가 돌에 깔려 있었어요. 살려줘!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같이 죽으니까요. 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겨우 출구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 갱도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인원 확인해!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확인 결과 7명이 갱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틀 뒤 겨우 갱도를 뚫고 들어갔을 때 7명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중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웃으며 저한테 엿을 사주시던 김 아저씨. 22살의 젊은 청년 이철민 형. 겨우 17살이었던 최두식. 연결식장에서 전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흙한 먼지로 새까맣게 변한 얼굴, 굳어버린 표정. 명수야, 너도 조심해야 한다. 다음엔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여기 있다간 나도 죽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달 뒤, 뜻밖의 사람을 만나면서 찾게 됐습니다. 대형 사고가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어느 날 저녁, 탄광촌 입구 쪽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판잣집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그곳엔 10명쯤 되는 젊은이들이 앉아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자 사람인에 대해 배워봅시다. 사람인, 이 글자는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약이구나.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학교에 못 다닌 지 벌써 3년이었거든요. 글자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올 때 전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봤나 봐요. 거기 누구냐? 나와봐. 전 겁을 먹고 뒤로 물렀습니다. 도망가지 마. 수업 듣고 싶었던 거지?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안경을 쓴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너 몇 살이야? 16살입니다. 16? 학교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녔어요. 그 뒤론 돈이 없어서 못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바닥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굳은 살, 너 탄광에서 일하는구나. 네. 16살짜리가 왜 탄광에서 일해야 하나? 이 나라는 도대체. 선생님은 중얼거리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너 공부하고 싶으냐? 그 질문에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저 돈이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 여긴 무료야.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전 매일 저녁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탄광에서 12시간 일하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야학에서 공부했어요. 잠은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지만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정민호였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고 제대 후 탄광촌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병수야, 너는 머리가 좋구나. 3년 동안 학교 못 다녔는데도 이렇게 빨리 따라오다니. 선생님, 전 검정고시 볼 수 있을까요? 검정고시? 물론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 검정고시. 그게 제가 탄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73년 봄, 전 17살이 됐습니다. 대학에 다닌 지 6개월쯤 됐을 때 정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병수야, 너 이번 가을에 중학교 검정고시 봐라. 내가 보기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정말요? 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다 봤어. 낮에 12시간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니?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보려면 탄광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공부에만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탄광 그만두고 싶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전 검정고시 보고 싶어요. 중학교 졸업장 따고 고등학교도 가고 싶어요. 여기서 평생 탄광 일만 하긴 쉬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병수야, 아빠는 내가 공부하길 원해. 근데 내가 일 그만두면 우리 집 어떡하니? 동생들도 있고. 제가 낮에는 영어롭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밤에 공부할게요. 돈은 벌면서 공부할게요. 넌 정말 기특한 아들이야. 알았다. 아빠가 허락하마.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알겠지? 네, 꼭 합격할게요. 다음날 전 광산 사무실로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뭐, 그만둔다고? 너 지금 정신이냐? 여기만큼 돈 벌 곳 없어. 검정고시 보려고요. 검정고시? 하하, 너 같은 놈이 무슨 검정고시를 봐? 어차피 떨어질 텐데. 과장이 비웃었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볼 거예요. 제 마지막 월급이랑 퇴직금 주세요. 퇴직금? 3년 일한 거 가지곤 퇴직금 없어. 월급만 줄게. 결국 전 8,500원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목숨 걸고 일한 대가치곤 너무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광산을 나오면서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어. 절대로. 그렇게 전 탄광과 작별했습니다. 1973년 가을, 검정고시 날이 왔습니다. 전 6개월 동안 낮에는 영월읍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정 선생님이 주신 문제집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손이 떨렸어요. 3년 만에 보는 시험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었으니까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전 마지막 문제까지 정성껏 풀었습니다. 한 달 뒤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수험번호 347번 박명수 합격.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합격했다. 내가 해냈어.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장하다. 아들, 정말 장하다. 우리 명수가 드디어. 그날 밤 우리 집은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감자전을 부쳐주셨고 동생들은 형 대단해 하며 좋아했습니다. 정 선생님께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수야,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해라. 너는 대학도 갈 수 있어. 대학이요? 저 같은 놈이 무슨 대학을. 왜 못 가? 너는 할 수 있어. 믿어라. 그날부터 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전 20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을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병수야, 우리 집은 너를 대학 보낼 돈이 없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미안해하셨지만 전 괜찮았어요. 아빠, 제가 장학금 받으면 돼요. 낮에 일하면서 밤에 대학 다니면 되고요. 결국 전 혼자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영월 버스 터미널에서 가족들이 절 배웅해줬어요. 형, 서울 가서 꼭 성공해. 오빠, 우리 잊지 마. 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돈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탄광에서 번 돈이랑 아빠가 모은 돈 합쳐서 5만 원이다. 많진 않지만 서울 가서 쓰거라. 아빠. 전 눈물을 참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을 보니 탄광촌이 점점 작아졌어요. 지하 300m 갱도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일했던 그곳.
철수 형이 죽고 7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그곳. 제 14살부터 17살까지를 빼앗아간 그곳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전 그렇게 다짐하며 서울을 향해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전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1977년 봄, 전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 걱정은 덜었죠. 탄광촌 출신이 대학생이라니. 내가 해냈어. 대학 4년 동안 전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일을 해야 생활비를 벌 수 있었거든요. 1981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25만 원이었습니다. 14살 때 탄광에서 받던 10,000원의 25배였죠. 첫 월급을 받은 날, 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병수야, 우리 명수가 양복을 입고 왔구나. 정말 멋지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전 월급 봉투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제 첫 월급이에요. 탄광에서 일할 때 아빠가 받으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아빠 드릴 차례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절 안아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어느 봄날 전 50살이 됐고 제 아들 준호는 28살이 됐습니다. 전 회사에서 임원이 됐고 아들은 제가 못다한 꿈을 이어받았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수 임용식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임용식장에 들어서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나이에 제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박준호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총장님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뒤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임용식이 끝나고 아들이 제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수 됐어요. 준호야,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14살에 지하 300m로 내려갔던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 1970년 그 탄광촌을 떠올렸습니다. 숱한 먼지를 마시며 12시간씩 일했던 소년. 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소년. 그럼에도 책을 놓지 않았던 소년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26년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손자는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제 손을 보면 아직도 그때의 굳은 살이 남아있어요. 95년 전 탄광에서 석탄차를 밀며 생긴 굳은 살입니다. 이 굳은 살을 볼 때마다 전 그때를 생각합니다. 14살에 지하 300m로 내려갔던 날, 동료가 죽는 걸 보면서도 일해야 했던 날들,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를 견뎌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을 만났고 대학에서 공부했고 검정고시를 받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회사 임원이 됐고 아들을 교수로 키웠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께, 절망 속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하 300m 갱도에서 시작했습니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목숨을 걸고 일했어요. 월급 10,000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캄캄한 갱도 속 같아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한 글자라도 더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꺼내줄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저는 1970년 탄광촌 소년이었지만 2026년 오늘 당당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